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법에서는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부터 일단은 관련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장소를 정하고 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법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자가 있고 또 이렇게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나 대도시, 특광도시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 1명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 밑에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골로 가야 되겠죠.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지정 요청했을 때,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을 제한했을 때, 간단하게 국토부 장관이 제안받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요청받았을 때, 또 국가계획하고 관련됐을 때, 그 다음에 시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쳤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이렇게 5가지 사유를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 자, 도시개발구역은 시도나 대도시가 정하는 게 원칙.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정 요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은 좀 전에 시도지사 같은 관청이 지정권자 원칙입니다. 그럼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청장 하급관청이죠. 자, 이 특광도지사보다 하급자인 시군구청장은 자, 자문을 거쳐서 시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여기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요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도 지정권자인데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시군구는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들, 다른 장관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한입니다. 제한. 자, 우리 제한은 우리 수업 시간에 10명의 제한자가 있었죠. 12명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에서 1번 국가나 지자체하고 6번의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자 중에서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전법인, 주택법상 등록을 한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은 제안을 할 때 면적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 제안을 받은 자는 1개월 안에 반영 여부 통보. 자, 시군구청장이 제안을 받으면 제안을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1개월 안에 통보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군구청장에게 제안을 하는 것 누가 10명이. 그래서 잠깐 요걸 보시면 10명의 제안자가 있었죠.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냅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제안서가 타당하면 1개월 안에 결과 통지.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제안을 받았으면 제안을 반영하고 제안을 받아주고 나서 자,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특광도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안자가 시군구에게 제안하고 제안을 받아준다 이렇게 1개월 안에 통보가 오고 또 시군구청장은 이 특광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도지사, 특광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시면 자, 여기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고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 토지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동의 안 받고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반영 여부 1개월 안에 통보. 자, 그런데 아까 국토부 장관에게 따로 제안하는 게 있었죠. 자,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 2번 시행자, 3번의 정부 추정기관 같은 이런 국가공기업의 장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따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도 국토부 장관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시군구청장이 10명한테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고 2가지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제안을 받으면 1개월 안에 반영 여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아까 우리 봤던 내용들. 자, 이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보시고 나면 또 지정 요청과 지정 제한 같은 걸 확인하시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있었죠.
자, 규모는 원칙적으로 크게 해야 됩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독지 같은 데서는 1만 이상, 자, 비도시역 같은 농림지역에서는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크게 해야 되는데, 단 여기 농림지역 같은 비도시역에서 아파트 연립을 짓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해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 30만 이상인데 아파트 연립을 짓고 초등학교 용지하고 4차로 이상 도로 한 마리 나오면 30만 이상으로 안 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예외 취계지,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먼저 들어와 있는 땅이면 이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절차.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초사부터 시작하고 주민 등의 의견 청취하고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먼저 기초사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장소에 가서 토지 건물, 공작물 같은 것들을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가 있는데, 자, 이때 우리 뭐 했습니까?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14일짜리 공람을 해서 주민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공청회까지 해야 된다. 자, 주민 의견을 청취한 절차가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자, 100만 미만이면 그때는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00만 이상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둬서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여야 한다. 자, 100만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죠. 자, 근데 이제 100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의견을 듣고 나서 이제 협의와 심의를 가는데, 협의할 때도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기초사 할 수 있다. 면적 100만 이상이 두 번 나오니까 지정권자인 시도의사나 대도시가 구역 정하는 면적이 100만 이상 되면 국토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도 하고 국토부 장관하고도 추가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땅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주가 먼저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취락주가 먼저 정해져 있는 땅이라면 이미 도시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허가 대상이 더 중요하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이렇게 7가지 개발 행위는 특광시 군수할 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자, 가설 건물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하얀색부터 자, 물건 쌓고 1개월 이상, 중간에 토토토, 그러면 건물 짓고 물건 쌓고 이 토토토에다가 여기 대선 용도 변경 추가해 주고요. 중목의 벌채나 식재도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공원의 땅 주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7가지 개발 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바꿔야 됩니다. 단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농림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 안 받는 행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7가지 개발행위는 특광시군수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가설건물 포함이죠. 자,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봤죠? 이렇게 5가지 해제까지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처음에 우리가 1번은 A타입이고 2번은 B타입인데 제가 수업할 때 A타입은 자, 순서가 이렇게 개발계획이라는 계획하고 시행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3번 실시계획으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 B타입은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시행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절차 B타입. 자, 그러면 우리 지금 A타입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B타입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자, 구역 지정 후 구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으로 내려가는 이런 순서일 때는 자,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했을 때 2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또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죠.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인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시행자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죠. 자, 2년하고 3년은 이제 5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시면, 자, A타입에서는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와서 구역 정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3년이고요.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B타입.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서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그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만약 이게 330만 이상으로 나오면 5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긴 따로 안 나왔지만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으로 가는 것도 3년이 있었죠. 자, 그때도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는 정상적 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서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정상적 해제일 때는 환원 폐지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비정상적인 해제일 때는 아까 도시적으로 본다, 주거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그런 조항들이 옛날 지역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환원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해제일 때는 환원 폐지가 된 것으로 본다. 정상적 해제일 때는 그런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거 A타입 사업 순서, 자, B타입 사업 순서에다가 이렇게 2년, 3년이라는 해제 규정을 체크해서 잘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서 잘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인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은 처음에 보면 개발계획이 이제 관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인데, 자, 개발계획은 일단 수립 시기가 있었죠. 앞에서도 봤습니다. 자, A타입으로 수립하는 게 여기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단, 자, B타입, 자, 노란색 B타입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을 공모한 지역, 또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주거, 상업, 공업이합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그러니까 B타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지역이 있다. 해제 조항이 2년, 3년으로 가는 거. 자, 왜? 자, 개발계획의 내용을 공모한 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거상업 공업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도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수립 시기 A타입, B타입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나왔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면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관청에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원주민들이 다시 환지를 받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둘 다 얻어야 됩니다. 자, 이때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거죠.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는 원주민들하고 충분한 그 소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단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면 이런 동의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최초 수립할 때도 동의고 변경할 때도 동의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2번 좀 보세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놓고 변경할 때, 자, 변경 동의를 안 받는 경우, 자, 이런 거 예상 지문입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도 동의인데, 자, 공원이나 녹지 같은 면적이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감. 그 다음에 신설되는 기반시설 촉면 전기,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변경. 자, 수용 예정 인구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감. 12m 미만 도로를 신설하는 변경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여기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런 간단한 변경사항은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12m 이상 도로를 신설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다음에 공원이나 녹지 면적이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때는 중요한 변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0분의 5, 100분의 5, 요거 100분의 10입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 중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변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원 면적이 100분의 5가 증가될 때 이렇게 100분의 5 미만만 경미한 경우니까 100분의 5 이상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공원 녹지 면적이 100분의 5가 증감되면 중요한 거니까 변경 동의 받아야 되죠. 자, 신설되는 기반시설 총면적도 종전 기반시설 면적이 100분의 5 미만이 경미한 경우니까 100분의 5면 중요한 경우로 보셔야 됩니다. 자, 수용 예정 인구는 100분의 5만 증감되면 100분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 돼서 동의 안 받습니다. 자, 이런 거 100분의 5 미만, 100분의 5 미만, 요거 100분의 10 미만이니까 이런 걸 잘 보셨다가 시험 지문 한번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자, 이게 제일 어려운 지문이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면적 3분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단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면 동의 무조건 안 받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동의인데 이런 경미한 변경사항은 동의를 안 받고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자, 개발 계획 내용 보시면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나머지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세원보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계획 주요 내용들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개발계획 내용은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세부 목록이죠. 12번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각종 권리의 세부 목록, 세원보 이런 식으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시는데, 자, 올해는 시험 문제가 뭐 나오냐면, 자, 개발계획 내용의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나머지는 토인, 교환, 세원본데, 자, 올해는 11, 12, 13, 14를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11, 12, 13, 14는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A타입에서 처음에 개발계획을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 자, A타입 순서 생각하셔야 돼요. A타입. 자, 개발 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처음에 개발 계획을 만들 때 11번 기반시설 비용계획, 12번 세부 목록, 13번 세입자 안정대책, 14번 단계별 추진계획 요 네 가지 항목은 처음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지 말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언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A타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A타입. 우리 A타입은 앞에서 요게 A타입이죠. 처음에 개발 계획을 만들 때는 그 11, 12, 13, 14는 빼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어떤 것들? 자, 기반시설 비용계획,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은 처음 개발 계획 만들 때 포함시키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체크한 거 다시 한번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계획, 그 다음에 여기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 요 네 가지 항목은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처음에 개발계획을 만들 때 포함시키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A타입 순서에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내용 중에 요 네 가지 항목의 특징들. 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가지 기능, 330만이 분당이나 일산 정도 크기니까 면적 330만 이상이면 5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가서 이 복합 기능, 상호 조화를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개발 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회장이나 시군구, 시행자가 요청을 하면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방법까지 쭉 봤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 계획의 수립 시기, A타입, B타입, 개발 계획은 환지 방식으로 만들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변경도 마찬가지고. 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앞에서 포인트로 좀 잡으시고요. 자, 이번에 시행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12명 시행자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었죠. 뭐 공공시행자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자, 우리 공공시행자 중에서 정부 출연기관이고 좀 오타가 났네요. 정부 출연기관 중 자, 국가철도공단은 이거 파란색 개정된 거죠. 자, 우리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정부 출연기관 중 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개정됐죠, 올해.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 국가공기업인데 역세권만 개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만 하는 게 아니라 장소 제한을 안 받는데, 이 시행자 번호 중에 3번 정부 추동기관 중 국가철도공단은 과거의 철도시설공단이죠.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만, 그러니까 우리가 KTX역 같은 그 역 주변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6번 시행자인데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2번 시행자 공동출자법에는 공동으로 출자할 때, 자, 1번부터 11번 시행자가 공동 출자하는 건데, 이 조합은 이 출자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3번 시행자 정부 출연기관 중에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만 개발 사업할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설립돼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 출자법인 10번 시행자를 출자할 때는 조합은 빼고 출자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전부 한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우선 시행자로 지정되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자, 전부 한지 방식이면 전체 개발된 땅을 환지 형태로 원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이 받아가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원래 시행자가 되는 건데 단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시설을 안 내거나 아니면 면적 2분의 1, 토총 2분의 1, 자, 이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합니다. 자, 면적 2분의 1과 토총이 2분의 1, 절반 정도 주민들이 동의해주면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시행자를 안정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내거나 아니면 면적 2분의 1, 토총 2분의 1이 주민들 절반 정도가 동의해주면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안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요게 4명. 지방자치단체 등 요 4명입니다.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로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한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자,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 시행자가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면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시행자 변경은, 자, 우리가 이것도 A타입으로 사업 순서를 잡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A타입. 자, A타입은, 자, 우리가 개발계획 시행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갑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공사 착수로 가는데, 자, 구역 지정구실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되고, 실시계획 인가 나오면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들어가면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 1년, 2년짜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따로 추가적으로 해제를 표시해 주시면 A타입이니까 구역에서 3년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가 되는 거죠. 3년까지는 보지 마시고 앞에서 본 거고 시행자 변경 사유 구역 지정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1년 실시계획 인가구실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앞에 원문을 보십시오. 자, 실시계획 인가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되는 거고 또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고시를 출발로 해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다. 그 밖에 시행자가 부도 파산났을 때 아니면 시행자 지정 같은 게 취소가 돼도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거죠. 시행자 변경 사유도 이렇게 A타입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1년, 2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하고 대행인데, 자, 올해는 요 신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 5번 시행자, 6번 시행자 조합, 나머지 7, 8, 9번 시행자, 5호 시행자부터, 자, 이렇게 9호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이 어려우면 이런 신탁계약으로 사업을 신탁업자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신탁계약할 때는 자, 뭐 공공기관 같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신탁계약을 못하고 토지 소유자 5번 시행자, 조합 6번, 7번 이전법인, 8번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9번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반면에 우리 공공사업 주체, 자, 공공사업 주체는 요 4가지 업무를 건설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었죠. 자, 공공사업 주체는 1, 2, 3, 4번 시행자입니다. 자, 공공사업 주체만 요 4가지 업무를 설계, 부주성, 기반시설공사, 토지 분양 업무를 주택 건설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 대행은 공공이 하는 거고 신탁은 요 민간 시행자들 중에서 5호부터 9호까지만 신탁계약입니다. 자, 도시개발조합. 자, 도시개발조합은 따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죠. 6번 시행자. 자,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인 정비법 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조합이 있고 그때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는데 자,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설립 절차로 들어가시면
7명 이상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정관 같은 내규를 만들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조합이 성립된다. 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동의 요건은 아까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동의 요건이랑 같습니다. 자, 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는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거를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은 간단한 변경사항이므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변경인가 안 받고 설립 절차,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요건. 자, 이번엔 조합원 2번입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자, 도시개발공간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여기 동의한 자란 말이 없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와 토총의 2분의 1에 동의 안 한 사람도 이렇게 토지 소유자라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도시개발구역원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면 당연 조합원이 되는 거죠. 반대에도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보유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땅을 100평 가진 토지 소유자나 땅을 200평 가진 토지 소유자나 한 표씩 행사하는 거죠. 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 파산 선고 같은 결격 사유자가 되면 다음날 자격 상실. 또 조합장 이사가 평상시에는 조합을 대표하다가 조합장 이사가 자기 개인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의 문제가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도시개발조합원들이 전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총회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죠. 자, 이때 대의원회가 총회가 결정할 사항 중에 이 5가지 업무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의 변경, 조합 임원 선임, 합병 예산, 환지계획 작성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그럼 대행할 수 있는 거. 자, 여기 조합의 해산 업무는 원래 대행하면 안 되는데 청산금 교부 이후에 자, 해산 업무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계획의 변경 같은 거는 대행할 수 없지만 실시계획의 변경은 대행할 수 있죠. 하나만 더 보면 자금 차입, 이런 자금 차입,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청산금 교부 후 조합의 해산 업무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행할 수 없는 거 5개에다가 대행할 수 있는 거 한 3개 정도를 비교하십시오. 자, 실시계획의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 청산금 교부, 조합 해산 업무는 대행할 수 있다. 자금 차입 같은 것들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내용도 핵심 내용으로 좀 보시고요. 자, 우리가 실시계획의 수립 고시로 가겠습니다. 실시계획.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실시계획이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설계도나 자금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공사계획을 만들고 관청한테 가서 인가받는 거죠. 자, 일단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된다. 개발계획이 지시하는 계획이니까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명시 첨부가 돼야 되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세부계획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설계도, 자금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실시계획에 들어갈 내용. 자, 중요한 거. 자, 실시계획을 이렇게 인가 같은 거 할 때 지정권자가 인가하죠.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면 자기 하급관청, 시도의사나 대도시견이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자기 하급자,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계획을 인가를 내줍니다. 이건 주민의견 정치가 아닙니다. 14일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실시계획은 국토법이고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은 자, 국토부 장관이 인가할 때는 시도나 대도시 하급관청 의견, 시도의사가 지정권자로 인가할 때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 거죠. 자, 실시계획 고시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그럼 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고시가 나오면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진 않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실시계획 고시 내용 중에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말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변경인가. 자, 실시계획을 아까 우리 만들어서 인가 받았으면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 요거 잘 보십시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은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같은 걸 받아야 되고 폐지도 폐지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하는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고, 자,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도 변경인가 안 받습니다. 자, 포인트가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만 경미한 변경이고,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는 감소뿐만 아니라 증가도 경미한 변경으로 해석해서, 자, 만약에 세 문제에서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가하는 경우는, 자,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를 안 받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가하는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는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사업비기 때문에. 자, 사업 시행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만 경미한 변경이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증감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용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 할 때는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자, 면적 3분의 2 소유, 토청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이런 면적 3분의 2 소유요건과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 이때 이 동의요건, 이 소유요건을 따질 때는 이 동의요건 산정 기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잠깐 조금 어려운 거 주의. 자,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따질 때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시점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그게 요건이 갖춰지면 민간도 수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주의는 참고로 보시고,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2 소유, 토총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는 이런 요건 없이도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수용할 때는 공취법을 준용하죠. 자, 공취법 준용할 때, 자, 여기 이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자, 우리 세부 목록은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죠. 자, 개발 계획을 고시할 때 토지 세부 목록 고시가 되면 그것으로 공취법상 받아야 되는 심사,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세부 목록입니다. 자, 개발 계획에 세부 목록이 있었죠. 그래서 개발 계획 내용 중에 세부 목록 고시가 되면 그것으로 공취법상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수용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자, 이거를 실시계획 고시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토지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면적 3분의 2 소유, 토총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용할 때는 공취법을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 자, 토지를 수용하는 사람이, 수용하는 시행자가, 자, 토지를 뺏기는 사람이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자, 분양되는 토지나 분양되는 건물로 상환하는, 그 2분의 1 초과하지 않게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수용 방식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조성된 땅, 개발된 땅으로 나중에 갚아주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은 전체 분양되는 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한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 있는 토지상환채권은 효과는 환지 효과가 있는 거죠.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조성된 땅, 조성된 건물로 받는, 교환받는 방식이니까 이 토지상환채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조성된 토지로 갚아주는 부동산으로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죠. 자,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도 얻어야 됩니다. 자,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지급보증 없이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자,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할 때는 취득자가 자기 성명 같은 것들을 원부에 먼저 기재 요청을 하고, 또 취득자의 성명 같은 것들이 채권에 기재가 안 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 대항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 원부와 채권에 둘 다 취득자 이름이 기재가 돼야지만 토지상환채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는 거죠. 토지상환채권의 특징들 한번 쭉 보시고, 저 뒤에 가보면 맨 뒤에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 도시개발채권.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주는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 도시개발채권은 저 뒤에 가서
시도의사가 발행하는 지방채권, 도시개발채권 두 가지 채권 알아두시고요. 자, 선수금이 뭡니까? 자, 선수금은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대금을 미리 낼 수 있는 거, 그럼 미리 돈을 받는 게 선수금인데, 자,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사업하는 면적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 확보고, 자,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공공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면적 100분의 10, 사업하는 면적의 100분의 10 정도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선수금 받을 수 있고,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면서 저당권 말소까지 하고, 공사 진척이 100분의 10 이상은 나가야 되고, 보증서까지 내야 됩니다. 자, 민간일 때는 이런 1, 2, 3번을 모두 맞춰야지만 선수금 받을 수 있고, 자, 공공시행자는 이 면적, 이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는 게 아니라 10% 정도만 확보해도, 자, 여기 진척률, 보증서 없이도 선수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용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형지하고 조성토지입니다. 자, 올해는 조성토지가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원형지가 뭐예요? 수용을 해서 농지 상태인 원래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공급하는 것. 자, 누구에게? 여기 5명한테 주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사람들,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여기 분홍색 학교, 사립학교, 공장용으로 민간인들도 원형지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내고, 자, 지정권자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원형지는 이렇게 공급계획 내고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5명한테 공급할 수 있고, 자,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파는 게 원칙인데, 단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를 민간인들한테 팔 수 있으니까 원형지 형태로 이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자,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싸게 줍니다. 자, 원래 상태의 토지 감정가격에다가 기반시설 공사했을 때는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준으로, 그래서 감정가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 더한 금액 기준으로 협의해서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아까 우리 학교용지나 공장용지 같은 것들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최고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자, 원형지 개발자,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자로서 원형지 받는 사람들은 5년이나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매각이 금지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원형지 같은 것들 한번 쭉 보시면서 원형지는 공급 계획도 내고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공급할 수 있다. 자, 원형지를 받는 사람 5명, 원형지는 수의계약으로 주다가 여기 마지막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는 경쟁으로 비싸게 판다. 자, 수의계약으로 줄 때는 공급 가격이 감정가에다가 자, 기반시설 공사비 더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협의한 가격, 원형지 받는 사람, 주는 사람 협의한 가격인데, 다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경쟁가로 팔 때는 그때는 최고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자,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를 뺀 나머지 4명은 이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자, 근데 원형지에 대해서 개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공고일로부터 5년, 이 둘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매각이 금지됩니다. 자, 우리는 조성토지를 덧붙여야 됩니다. 조성토지. 자, 우리 조성토지가 뭡니까? 자, 조성을 해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해서 조성을 하는 토지죠. 자, 원형지랑 반대. 자, 원형지가 3분의 1 이내 공급이고 나머지는 조성토지로 공급하는 거죠. 자, 조성토지 공급은 지정권자에게 공급계획을 제출하고 공급하면 된다. 자,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자, 아까 원형지는 전체 수용방식 면적 중에 3분의 1 이내로 공급하고, 자, 지정권자에게 공급계획 내고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원형지는. 그러면 그 3분의 1이 아닌 나머지 토지는 조성토지로 개발해서 파는데, 자, 승인은 안 받고 공급계획만 제출하면 된다. 자, 원형지는 원칙적으로 경쟁으로 파는 게 원칙이죠. 다만 여기 2번 추첨으로 주는 거, 가격을 싸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을 정해놓고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원형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예외적으로 경쟁인데, 자, 조성토지는 반대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경쟁으로 최고가로 조성된 토지를 팔다가, 다만 서민들이 받아가는 토지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로 받을 때는 일반 서민들이 이 땅을 최종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을 정해놓고
추천 방식으로 받습니다. 자, 반면에 자, 서민들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자,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거는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 그리고 토지상한 채권자한테 이 토지로 상환하는 것, 그 다음에 경쟁입찰 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 같은 것들은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주는 토지이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형태로 수의계약입니다. 자, 추첨과 수의계약을 섞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 잘 좀 보시고요. 자, 조정토지는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다 끝났죠. 개발이 끝난 상태로 감정가격을 평가합니다. 이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개발된 이익이 반영이 된 가격이죠. 아까 원형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싼 건데 조성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개발이 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자, 다만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정해놓고, 다만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지을 용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용지, 임대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용지는 자, 조성토지로 이런 건물들을 짓기 위한 토지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가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토지도 감정가격이 있고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들, 이렇게 해서 조성토지 부분을 잘 보시 바랍니다. 자, 이제 환지 방식 남았죠? 자, 우리 환지 방식은, 자, 우리 환지 방식 자체가 사업의 순서가 있었죠.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고, 공사 끝나면 환지 처분으로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자, 일단 환지 계획이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새로운 토지의 위치나 규모를 미리 정하고 미리 설계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죠. 그 환지 계획은 환지를 미리 정하는 거죠.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하는 계획인데, 환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환지의 종류들이 중요합니다. 자, 환지를 안 받는 부지정, 입체환지, 그 다음에 뭐 증환지, 감환지도 있고, 또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는 채비지, 보르지의 특징들을 좀 잡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자, 환지 설계라는 걸 통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토지 소유자가 먼저 신청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돈으로 계산해서 청산금 지급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지를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자, 이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때 그 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용익권자가 있으면 그자의 동의도 받아서 부지정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부지정이 동그라미 2번처럼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종전 토지 규모가 너무 작으면 과소토지로 환지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환지를 아예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동의 같은 거 없이도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규모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는 임차인 같은 사람 등의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부정하기 위해서. 과소토지 방지를 위한 부정은 동의 같은 거 없이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를 정하지 않는 두 가지 형태. 자, 입체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나 또는 건물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형태인 아파트 같은 형태의 개별호수로 환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입체환지는 신청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입체환지 신청을 낼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받는 게 뭐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입체환지는 따로 그 신청 기한을 따로 별도로 주죠. 그리고 입체환지 신청한 사람의 종전 토지 건물의 권리가액 평가 금액이 입체환지로 받는 아파트 최소 공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면 입체환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체환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 종전 토지 건물의 권리가액,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 입체환지로 건설되는 아파트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하면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종전 토지 위에 주택이 있다면 100분의 70 이하라도 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자, 환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으로 받는 형태. 자, 채비지 보르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빼내는 거죠. 사업 시행자는 경비 충당을 위해서 또는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주로 이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경비 충당용, 그다음에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개인들한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뺄 수 있다. 보류한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니까 경비 충당용으로 빼가는 토지가 채비지고 그 이외의 나머지 보류지가 이렇게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목적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경비 충당용으로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가져가서 나중에 외부인들한테 파는 게 채비지고, 자, 나머지 보류지들은, 채비지가 아닌 보류지들은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목적, 주로 이제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으로 보류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지를 안 정하는 부지정, 증환지, 감환지도 있죠. 입체환지도 있습니다. 채비지, 보류지라는 개념의 뜻을 좀 확인하시고요. 환지계획을 만들었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환지계획을 만들면 시군구청장한테 인가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환지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나서 변경할 때도 인가인데, 자, 여기 보시면 토지가 하필 분필되면서 환지가 변경될 때, 자, 종전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동의해서 환지계획이 바뀔 때,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해서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금전으로 청산 같은 거 하는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는다. 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만들면 또는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안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요거 두 번째 것 좀 보십시오. 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면 환지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토지나 다른 건축물에 대한 환지계획 변경이 없을 때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서 환지계획이 바뀌는데, 자, B라는 다른 토지에 대해서 환지계획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 좀 하나 좀 보시면서, 우리 앞에서 실시계획도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안 받는 사항이 있었고, 또 환지계획을 만들어서 변경할 때 변경인가인데 인가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환지계획의 내용,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또 채비지 보류지를 뺐으면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자, 주의할 점은 환지계획 내용에는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필지별 환지 명세,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 그러면 틀립니다.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해야 되고, 또 필지별 권리별 청산금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런 것들이 환지계획에 들어갈 사항이다. 청산금은 알 수 없습니다. 청산 대상 토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환지계획의 내용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된다. 그리고 환지계획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공법에서 무슨 기준자 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데 이거는 국토부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평균 토지 부담률, 자, 빼가는 비율은 50% 초과할 수 없는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더 올릴 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60%를 초과해서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다. 더 많이 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환지 예정지는 요건 참고로 그냥 보셨습니다. 공사 중간에 환지 받을 땅을 미리 환지 예정지로 정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로 가서 미리 종전 환지 예정지 부분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안 되게끔 권리를 미리 조정해 주는 거죠. 자, 원래 우리가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데 공사 중간에 종전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자, 환지 예정지, 환지 받을 부분을 예정지로 정해주면, 자, 환지 예정지 부분으로 가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미리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해서 미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처분은 못하고 환지 받을 부분을 미리 예정지로 받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 부분에 가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자기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게끔 권리를 조정해 주는 것. 다만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땅을 환지 예정지로 받으면 이건 시행자가 자기를 위한 채비지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 처분도 가능한 거죠. 자, 참고로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환지 처분이 있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정도 의견 같은 걸 들어서
처리해 준 다음에 우리 이제 환지 처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사 끝나면 뭐 14일 정도 공람하고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환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받은 환지가 종전 토지로 이렇게 교환되는 게, 자, 우리 환지를 종전 토지로 이렇게 대신 받는 날짜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자, 이때는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등의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로 이전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면서 토지가 교환되는 거죠. 자, 이때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 부분으로 이전을 해서 환지 쪽으로 와서 각종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데, 단 종전 토지에 있던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권리가 환지로 이전되는 건 아니고 지역권 같은 권리는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토지 영역에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되는 거죠. 자, 소멸되는 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종료할 때가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 같은 경우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고 교환되어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권 같은 권리는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 토지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도 있다.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되는 거죠. 자, 채비지 보류지의 귀속. 자,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귀속되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이 채비지를 취득해서 나중에 외부인들한테 파는 거고, 보류지는 공공설 용지이기 때문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주로 행정청들한테 귀속이 됩니다. 다만 채비지 목적으로 예정지를 정하면 미리 팔 수 있기 때문에 환지 처분 전이라도 이 채비지를 미리 팔아서 취득한 사람이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이 환지 예정지 형태인 채비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청산금. 자, 청산금은 이제 증환지, 감환지 같은 거, 입체한지 같은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 계산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단 부정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기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으니까 미리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 청산금 소멸 시효는 5년,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채권 하나 더 있었죠.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5년에서 10년. 자,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 이 도시개발채권은 나중에 돈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발행하죠.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의사가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1번, 2번, 3번한테 강제로 파는 채권입니다. 이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 이렇게 1시간 정도에서 도시개발법을 정리했으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이제 시험이 이제 딱 이틀 남았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한번 쭉 1시간 정도 들어보시면 도시개발법의 중요한 쟁점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개발법 마무리하겠습니다.